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란은행을 접수한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이선은 실제로 영국 최고의 채권가였어요. 영란은행의 공채 발행을 주도하는 실권자였죠. 국채 발행을 주도하고 영란은행의 실권을 장악했어요. 네이선은 전쟁이 끝나면서 영란은행 주식의 대부분을 사들였어요. 1815년에 전쟁이 끝난 직후 로스차일드 일가의 자산은 약 1억 3,600만 파운드에 이르렀어요. 그 가운데 네이선은 9천만 파운드를 소유하고 있었죠. 당시 영국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왕가의 재산이 500만 파운드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이때부터 화폐 발행과 금 가격을 포함한 중요한 결정권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중으로 들어갔어요. 영국 사람들은 그동안 영국 정부에 내던 세금을 로스차일드 은행에 내야 했어요. 당시 영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했어요. 영국 정부는 화폐 발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스차일드 소유의 영란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면서 연 8%의 이자를 내야 했어요. 결국에 영국의 세금뿐만 아니라 국채 가격과 통화 공급량을 모두 로스차일드 가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었어요. 대영 제국의 경제와 금융이 통째로 로스차일드 가문에 들어간 거죠. 네. 양털깎기의 원조인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로스차일드 일가의 자본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은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충격과 공포를 이용했어요. 실제로 이러한 충격과 공포를 이용해서 자본을 수탈하는 행위를 양털깎기라는 은어로 표현해요. 오래전부터 이자놀이보다는 고의적인 공포나 불황을 만들어서 자본을 이동시킨 후에 개인과 기업의 재산을 한꺼번에 수탈해갔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이익이 컸거든요. 이후에 양털깎기는 주기적으로 시장의 희생을 강요해왔어요. 로스차일드가는 1818년 11월 프랑스에서도 이 작전을 사용했어요. 당시 프랑스는요, 2억 7천만 프랑 상당의 국채 발행 주가사를 우브라르와 베어링사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해에도 이들에게 맡겼었거든요. 프랑스는 로스차일드가 사람들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소외된 것인데요. 이렇게 매년 프랑스 국채 발행에서 배제되면서 로스차일드는 자기들의 힘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꼈어요. 주간사 선정이 가까워지면서 그간 꾸준히 상승하던 국채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폭락의 낌새가 보이자 잘못하면 국채 시장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휩쓸었어요.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유럽에 걸쳐서 금융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치가들 역시 투자금을 날릴까봐 노심초사했어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로스차일드 가를 무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것은 로스차일드 뿐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예정되었던 국채 발행은 무산되었고 사람들은 로스차일드를 정중히 대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이렇게 전 세계 부를 거머쥔 로스차일드 일가는 1833년에 그들이 장악한 영란은행을 통해서 금 본위제를 채택했어요. 그 뒤에 다른 은행들도 하나둘 금 본위제에 동참하면서 오늘날의 화폐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이후로 세계 화폐 발행의 주도권은요, 유대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세계의 금 시장을 주도했어요. 1919년에 런던 금 시장 개설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장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금 가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로스차일드 일가는 지난 200년 동안 유럽의 경제와 정치계에 막대한 힘을 행사해 왔어요. 그 뒤에 뱅크 오브 노비아, 스코티아, 도이치방크, HSBC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사 얼라이언스도 설립했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